네. 사실 문화적 요소가 더 크거든요. 그거는 게임 산업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영화든 드라마든 미용, 뷰티 산업이든 이런데 집중 지원을 사실은 해주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AI 인공지능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소위 생성형 AI는 경쟁이 안 돼요 이미. 그렇죠. 다 선점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응용 인공지능 영역은 우리가 또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좀 하면 좀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겠다.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네. 매우 감성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근데 이걸 좀 살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가 저기 동해안 가가지고 무슨 대왕고래니와 그렇죠. 이런 데다가 대왕 거짓말 막 1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땅 팔라 그러고 바닷속 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본은 오버투어 때문에 몸살이거든요. 너무 많이 온다 관광객들이. 그만 좀 와라. 너무 많이 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더 많이 매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뭐 K-팝, K-드라마가 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1등을 하고 그 오징어 게임을 밀어낸 드라마가 뭐냐면 그게 미국 드라마예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 배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며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에서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경도 다 한국이고 다 한국 음식이야. 그게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주제로 하면 무조건 1등을 한다. 다들 오고 싶어하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자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에서 와도 서울, 그다음 제주, 부산 끝.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전국이 다 관광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아까 뭐 대왕고래 이런 데 말고 정말 관광 산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도 지자체와 손을 합쳐가서라도 이것도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 그럼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생각의 나름인데 자동차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건 그대로 하고 이 미천 안 들고 팔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파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인 건강식이 있잖아요. 한식이 엄청난 건강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채소도 많이 들어오고. 채소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샐러드가 버무려진. 아니 컵밥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빔밥, 예를 들면 건조 비빔밥 이런 거 엄청나게 인기 있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그 중에 음식도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 투어를 해. 아주 투어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큰 돈 안 들거든요. 지도로도 좀 잘 만들어주고 해외 홍보라도 좀 해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광산업 각 지역별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서면 좀 구체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굉장히 아내하고 이제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전국 곳곳을 다니는데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바뀐 게 그전에는 모텔이 숙소들을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호텔들도 각 지역별로 많이 들어왔지만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한옥을 개조해서 좋은 숙소로 바꾼 곳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현대화된 민박이지. 네, 현대화된 민박. 근데 고급화돼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국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중소 저가의 어떤 숙소를 찾는 게 아니고 좀 좋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음식도 좋고. 네, 근데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 어떤 숙소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 이걸로 좀 연결시키기가 좋지 않을까. 사실은 하기 나름인데 생각을 바꿔야죠.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중국 그 성형수술 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단체로 오더라고. 엄청나죠. 근데 성남에 괜찮은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도 많은데 근데 호텔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 체크하러 오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러 오거나 미용을 해도 최소한 1주에서 2주, 한 달씩 걸리거든요. 맞아. 그때는 묵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근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죠. 많고. 근데 의료보험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입도 엄청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묵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남에 호텔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이렇게 수요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의료 관광 유치 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걸 간접 광고를 넣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음식점들 이렇게. 네. 실제로 한국 음식이 워낙 이제 정착을 잘해서 외국 사람들이 뭐 비비고라는 회사 같은 경우 미국 진출했을 때 처음에는 만두 팔 때 교자, 덤플링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두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임경비 작가가 얘기했었던 건 예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대전이라고 해서 각 그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문체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10만 원씩 보내주죠. 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숙박을 유도할 수 있게끔 또는 할 때 좀 도움이 되게끔 이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나오면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사를 갑자기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강 작가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 문학 전체가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교보생명의 창립자 대산 신용호라는 사람이 자기 사단, 자기 문화재단 자기 돈 태워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번역되는 작품 수도 굉장히 적었는데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싶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소설, 좋은 웹소설이 나면 그게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K-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게 한국 문학 번역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 또는 훌륭한 번역가를 양성해내느냐 이게 결국은 또 K 문화의 수출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관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영웅본색 천장지구 보고 아, 홍콩 가죠. 나 저기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상품도 생기고 진짜 가잖아 돈 써서. 아, 대장금 때문에 제주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인스타에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아깝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강 작가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문학상을 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뭐 격려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그 뭐 이유가 있지. 대형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거기 작품 내용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쪽에서 봤을 때. 제가 전에 노벨 할리먼에서 소설 가지고 왔는데 실제가 갑자기 소설에 썼던 내용이 지금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뻔 됐죠 진짜로. 네, 근데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 작품을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어로 다 읽고 있잖아. 네.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저는 아주 어릴 때 100년간의 고독인가 이런 100년 동안의 거고. 100년 동안의 고독인가 그 노벨 가브리엘 문학상 마르케스. 받은 있어요. 근데 뭐 엄청 두꺼워 그거. 아, 그쵸. 예. 근데 그걸 내가 나 사실 끝까지 못 읽었는데 그 엄청 개보도거든요, 거의. 어려워. 예, 진짜 어렵죠.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회 초년병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속에서 문화를 느끼잖아. 근데 한강 작가도 사실은 전 세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국내에도 뭐 문학관도 만들지 행사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불러야 돼.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맞습니다. 한강 작가가 예를 들면 국내에서 뭐 강연도 좀 하고 뭐 한강 작가 그 모형 놓고 사진도 주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숨겨놨어 지금. 언급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너무 건 아깝죠. 네, 너무 안타깝고 유용준 저 문화재청장이 이제 어떤 한 유튜브 인터뷰를 또 하면서 경복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러 가는 거는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매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심어서 현대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뭐 법이나 이런 것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문화재들도 마찬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그 역사관객도 사실 미테랑 대통령 때 만들었나 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지켜야 할 문화유산도 어느 정도의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변형시켜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문턱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뭐 그런 원칙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조금 했는데 그전에는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 한류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전 세계에 우리가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해 본 건데 제가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제가 영화도 좋아하지만 영화 제작 지원을 성남시 경기도에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 지원 사업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제작자들이 독립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그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못 구해가지고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초기 자금이 중요해요. 네. 근데 보통 그 독립 영화들은 한 2천, 3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작품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성남시 예산으로 그때 2, 3억 정도를 우리가 했는데 그걸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또 어떤 한 1억씩 큰 작품은 그 지원을 했더니 정말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생겨서 수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저 진짜 공감하는 게 뭐 제가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정확하게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다음 소위 같은 작품, 그러니까 전화 감정 노동자 고등학생들이 겪는 특성화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분은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작품을 잘 찍은 사람이 더 큰 투자를 받았을 때 더 좋은 작품들을 분명히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그냥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부조리라든지 계급에 대한 걸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열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을 서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1인 출판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사실 독립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잘 되니까 큰 출판사부터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똑같은 독립영화 독립서점들이 좀 많이 투자를 받으면 분명히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문체부 장관 영진이 위원장 잘 임명하면 돼. 그건 그래요. 인사가 역시 만상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알아보는 사람으로 좀 제발. 나와 국정 철학을 딱 같이 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어쨌든 우리는 각오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네,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유능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게 최고만해. 야, 대표님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앞에서 좌절을 해. 보시고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실력을 함께 키우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조 진짜 지키기 힘드실 텐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생방이 이제 1시간 10분 지났는데 벌써요? 저 뉴스 더 하실까요? 그걸 우리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슈퍼챗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아 그래요? 뭐 1등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한 방에 50만 원을 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자기 이름을 누구세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같이 뭐 이렇게 하던 친구 있습니다. 대진이 형 망해서 누구세요? 패널로 가서도 좀 활동했고 민주당 패널로. 그렇지. 지금은 정치 안 하고 싱가포르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늘 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미소를 띠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엄, 탄핵, 대통령 체포, 구속, 또 재판, 저희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나 지금 오늘도 재판 끝나고 있는데. 오늘 의외로 재판이 일찍 끝내가지고 그 모 증인이 빨리 갔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엄 불면증 이렇게 그런 내란 불면증. 그렇죠. 내란 불면증 이러면서 내란 증후군. 그런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임경비 씨 말씀하신 거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위대한 나라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위대했어요. 정말로 저는 물론 이때까지 저는 기댈 때가 국민들밖에 없어서 내가 학연, 지연 배경이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압박당하고 이러면서 살아남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덕인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소위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그야말로 발전시킨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아무도 지금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근데 앞으로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이 계엄군의 이 엄청난 시도를 이거 응원 그리고 네. 밀어냈다는 거예요. 촛불을 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정권도 끌어내렸죠. 전 세계 역사에 어디에서도 그 사회를 장악한 권력자를 무혈로 네. 끌어낸 예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단 한 건의 폭력 사건 없이 유치 하나 안 깨지고 국회만 깨지고. 국회는 걔들 깼지. 우리 정말 이런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을 이뤄낸 게 세계에 없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 두 번이나. 그렇죠. 10년 안에. 10년 안에 그것도. 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위대하긴 한데요. 내가 그날도 그 국회로 오면서 어차피 이제 결말은 잡혀서 이제 당하는 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국민들이 맨몸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도 하고 부탁도 하고 저도 뛰어가서 계속 얼만큼 그 시민들이 오신 날 계속 보고 있었거든. 국회 도서관 그 앞에. 앞에 무슨 탑이 있어요. 탑 사이에.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인데, 아, 저렇게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 총든 계엄군들, 경찰, 그 길을 맨몸으로 막아보겠다고 저 모이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다 잡아가지고 교도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특사를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내보낸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네. 예. 그리고 500명 이상 잡아다가 무슨 GOP 네. 여기 어디 전방 초소 구금시설에다 가둬놓고는 폭사시키려고 그랬다는 네. 겁니다. 수탄 던져가지고 죽이고 안 죽으면은 확인 사살하겠다고. 실제로 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 잡혀가 죽는 거야. 뭐 이 정치랑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상적인 삶을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못 견뎌가지고 한번 항의한 그 죄로 총 맞아 죽으면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도 얼마 전에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 왔던 군인 중에 못된 성질을 가진 한 명이 있어서 영심으로 폭탄에도 한 방 쐈더라면 아이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한 번 때렸더라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일선 지휘관들이 막 밀어붙였다면 네. 헬기 그 여의도에 날라오는데 그 수방사에서 너 누구냐 못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증거를 대라. 승인받은 증거를 대라. 네. 계획 없는 비행이니까. 계획 없는 비행. 그래서 그거 한 40분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그러면 그 전에 와서 네. 다 에워쌌겠지. 네. 예를 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준비했더라고요. 되게 지금이라도 계획은 크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예. 뭐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해제 의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준비를 진짜 실무적으로 잘 했더라. 아. 네네. 여하튼 한 개라도 맞습니다. 한 개라도 어긋났더라면 이 우연들이 겹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단 한 개라도 그 어긋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제 의결을 못했다. 네. 해제 의결을 했는데 이건 뭐 위법이야. 그리고 다시 막 계엄을 다시 했다. 실제로 계엄이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추가 투입이 됐다. 추가 투입하고 시내를 장악했다. 그러면 끝났을까?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한테 장악당했네. 할 수 없네. 그냥 수그리고 살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안 합니다. 저항할 거고 네. 저항을 하면 군인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권은 국민들이 막 거세게 저항하네. 후퇴하자. 포기하자. 계엄해. 그랬겠어요? 아니죠. 진압했겠지. 진압하고 저항하고 네. 확산되고 딱 미얀마 되는 거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네. 광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그것도 서울에서. 아찔한 지방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국이 계엄인데. 근데 광주만